23일 날 본 영어학 해설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6문제 예년처럼 6문제 나왔어요. 그런데 이제 특이한 점을 한번 보자면은 여기 우리가 지금 화용론하고 얘네가 지금 의미론이 2점짜리 나왔잖아요. 그래서 화용론, 의미론 예전에 우리가 형태론이 한번 2점짜리 하나 나온 거 형태론이 하나 나온 게 좀 특이했는데 그래서 그 형태론이 한번 갑자기 툭 튀어나오는 바람에 화용론, 형태론, 의미론 이런 것도 기초적인 수준에서 봐야 된다라고 이제 말씀드리고 그 기초적인 수준이라는 것은 도대체 어느 수준이냐 개론서에 나오는 그런 것들이죠. 개론서에 나오는 것들. 이제 그런 것들인데 역시나 개론서에 나오는 수준에서 나왔고요. 화용론은 당연히 예, 대화 함축 내용이 당연히 주를 이루고 화용론의 핵심은 대화 함축하고 어스틴의 그 뭡니까? 어스틴의 스피치 액트예요. 이 두 가지가 큰 개념인데 그 중에서 하나 나왔으니까 개론서적인 측면만 준비했으면 문제 없고요. 그 다음에 인텔먼트가 뭐 원웨이 뮤추얼 이렇게 나왔지만은 인텔먼트 개념만 이해한다면은 그 약간 삐져나온 그런 문제들은 우리가 충분히 응용할 수 있고 그래서 요게 좀 특이하고 그 다음에 스쿨 그래머가 안 나왔죠. 스쿨 그래머에 이제 이게 낼 게 없나? 이제 더 이상 그래서 요쪽으로 좀 삐져나갔나? 라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그리고 이제 안정적으로 의문론 2개에다가 통사론 2개 이렇게 나왔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이 문제를 보면서 여기 요 네임 게임에 대한 이 문제는 좀 문제가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왜 그러는지 이따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풀어보고 40분 동안 해야 되니까 라인 바이 라인 보지 않고요. 바로 그 단락별로 우리가 짚고 넘어갈게요. AA 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AA 2번은 이게 화형론이죠. 어, 화형론인데 지금 뭘 얘기하느냐? 화형론도 이것도 살짝 오답률이 그러니까 기초 개념을 물어보는데 오답률이 조금 있어요. 예. 그 왜 그런 거 하니? 지금 여기에 미닝을 여기 리터럴 미닝 하고요. 그다음 리터럴 미닝은 문자 그대로의 의미죠. 예, 문자 상황에 따라서 의미가 바뀌는 게 아니라 그냥 문자 그대로의 중립적인 의미를 나타내는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뭘 나타내냐면은 여기에 난 리터럴 어디 갔나? 난 리터럴 몇째 줄에 있니? 예, 2번 데이터 여기에 예, 난 리터럴 미닝 여기에 두 개 있어요. 이제 여기에 있어요. 그래서 핵심적으로 말씀드리면 리터럴 미닝은 맥락에 의존하지 않고 문자에 의존한 의미를 나타내는 거고 그 다음에 난 리터럴 미닝은 맥락에 여기서 컨텍스트란 말을 표현했죠. 맥락에 따라 의미가 바뀌는 거예요. 그리고 화형론에서는 뭐에 중점을 두는 거예요. 이거를 얘기하는 거고요. 맥락에 따라서 난 리터럴 의미 그러니까 맥락에 따른 의미가 뭐냐? 그게 대화 함축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함축된 의미를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 포인트를. 그래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함축된 의미를 이야기하는 것을 바로 여기서 대화에서 보시면은 이 케첩 레스토랑에서 밥 먹고 있는데 탐이 케첩이 필요해. 그래서 탐이 뭐라고 했어요? Mary, are you using the ketchup? 리터럴한 미닝은 지금 정보를 물어보는 거 있잖아요. 케찹을 너 지금 사용하고 있는 중이냐 정보를 물어보는 건데 여기엔 난 리터럴한 미닝은 뭐예요? 이거지. 예, 이거죠, 이거. 그렇죠, 요거. 안 나오네. 요거죠. 예, please pass me the ketchup이라는 의미를 함축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왜 이 의미의 함축이 왜 생기는 거냐? 의미 함축이 왜 생기는 거냐? 왜 생기는 거야? 함축된 의미가 왜 생기는 거야? 그거는 화용론적인 대답이 아니에요. 대화의 함축, 이런 함축이 생기는 이유는 우리가 대화의 협력을 하기 때문에 그래. conversational cooperation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이론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그라이스의 네 가지의 맥심이에요. 경륜을 우리가 준수하기 때문에 경륜을 준수하기 때문에 이런 것이 생긴다.
그럼 여기서 무슨 경류를 준수하기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여기서 탐이 이런 말을 하더라도 메리가 찰떡같이 이렇게 알아듣는 이유는, 아, 탐이 지금 레스토랑에서 우리가 관련된 이야기를 하고 있겠구나 라는 그 맥심을 준수하겠지 라고 생각하니까 이렇게 이런 의미로 알아듣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서 지금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 겁니까? 예, 그 맥심을 준수해서 이 대화 함축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여기까지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볼게요. 그래서 여기 맥심이라는 말이 나오죠. 예. 여기까지는 맥심이라는 말이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뭔 얘기하는지 읽으면 이게 뭔 얘기하는 건지를 약간 아리까리 할 수 있는데, 여기서부터 맥심이 나오니까 아, 그럼 이 얘기를 하고 있구나 라고 해서 이제 머릿속에 정리가 좀 돼야 되겠죠. 그래서 또 그 다음 단락은 이 맥심을, 여기까지는 맥심을 통해서 그 대화 함축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맥심을 준수함으로써 대화 함축이 이루어지는 경우고요. 그 다음에 여기부터는 맥심을 의도적으로 위반함으로써, 맥심을 intentionally violate, 의도적으로 위반해요. 그래서 함축을 야기시키는 경우를 들고 있는데, 여기가 조금 읽다 보면은 갑자기 맥락이 뚝 끊어지는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약간 애매한 느낌이 갑자기 드는데 한번 볼게요. 여기에 지금 여기 보면은 What happened during your interview yesterday, 요 부분이 지금 어디 있습니까? 요 부분이죠. 요 부분이 의도적으로 지금 대화 함축을 위반했어요. 그러면 위에 걸 보세요. 야, how about Korean food after class? 저 수업 후에 한국 음식 먹을래? 김치찌개? 이런 거 먹을래? 하니까 대화 함축을 준수한다면 어떤 게 나와야 돼? 좋아, 뭐 먹자, 뭐 이렇게 해서 이야기가 돼야 되는데, 갑자기 이야기가 너 어저께 인터뷰에서 무슨 일이 있었어? 이렇게 해서 말도 안 되는 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얘를 지금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relation의 맥심을 위반했어요. 그러니까 관련성이 없는 말을 했단 말이죠. 그 다음에 또 뭘 위반했어요? 예전 같으면 이런 게 괄호 안에 나와가지고 집어넣었었죠. 그죠? 그 다음에 퀄리티의 맥심을 위반했어요. 퀄리티의 맥심은 무엇을 얘기하는 거야? 어? 아니, 퀀터티네. 퀄리티가 아니라 퀀터티. 퀀터티는 뭐야? 정보. 적절한 정보를 제공해야 돼요. 그러니까 얘가 물어봤으니까 정보를 말해야 되는 건데 정보를 말하고 있지 않죠. 그러니까 얘와 얘를 일부러 위반한 거예요. 메리는. 왜 일부러 위반했을까? 는 non literal meaning을 야기시키기 위해서. 그러면 우리 공부하는 입장에서 이게 무슨 non literal 의미를 야기시키는 거예요? 그 얘기는 없어, 사실은. 예. 무슨 난 리터럴한 의미를 야기시키는 겁니까? 야, 같이 한국 음식 먹자. 그랬더니 메리가 갑자기 뜬금없이 야, 어제 인터뷰에서 무슨 일이 있었어? 이렇게 물어봤어요. 어떤 난 리터럴 미닝을 야기시키는 거예요? 먹기 싫다는 얘기지. 먹기 싫다는 거지. 예. 그거를 의미하는 거예요. 일부러 위반함으로써. 그죠? 야, 돈 좀 빌려줘. 이렇게 하면은 돈 빌려주기 싫으면 어떻게 해야 돼? 돈 얘기 계속 해야 돼요? 아니, 딴 얘기 해야 되잖아. 야, 너 어저께, 너 무슨 일 있었어? 이렇게 해서 딴 얘기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 돈을 안 빌려주는 의도가 들어가는 거지. 근데 여기서 이제 이야기가 굉장히 앞에서 디테일하게 들어가다가 여기서 이야기가 그냥 이 부분의 설명이 갑자기 뚝 끊어져 버려. 이 문제에서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어떤 그난 리터럴 미닝을 야기시키는지가 추가되지 않았어요. 그 다음에 이제 문제는 여긴 거예요. 갑자기 이 얘기가 이 메리의 대화의 내용이 싹 끊어지면서 여기로 간단 말이지, 여기로. 그러니까 이야기가 연결이 너무 안 되는 거야. 근데 억지로 하다 한번 맞춰볼게요. 자, to make the long story, 간단하게 말하면 이렇게 들어갔잖아요. 이 말을 하지 않으면은 여기도 대화 함축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이 말이 없다면, 요 말이 없다면은 탐이 well, they didn't hire me 이렇게 말했을 때 대화 함축이 일어나요? 너 어저께 인터뷰에 무슨 일이 있었어? 면접에서 면접 동안에 무슨 일이 있었어? 라고 했을 때
그들이 나를 고용하지 않았어. 대화 함축이 일어납니까? 일어나죠. 이 이야기에 답변을 안 하잖아. 답변을 안 하잖아요.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에 대한 정보를 이야기하고 있지 않잖아. 그러니까 여기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에 대한 내용을 말하기 싫다는 거예요. 그 함축이 들어가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여기에서 이것을 말하지 않으면 they didn't hire me만 말하면은 대화 함축이 일어나는데 이것을 말함으로써 to make a long story short 그냥 짧게 말하면 하면은 짧게 말해서 여기에 여러 가지 있었는데 짧게 말하면 하고 요걸 집어넣으니까 대화 함축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냥 자연스럽게 얘의 말이 요것 때문에 인터뷰에서 여러 가지 일이 있었는데 짧게 말하면은 나 안 됐어. 이러면은 너무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거죠. 그래서 이게 없으면 대화 함축이 지금 일어나고 있으면 일어나지 않는다 이 말이겠죠. 예. 없으니까 대화 함축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기서 요 대화가 핵심인데 이게 살짝 이야기하기 이저 맥락적으로 이 지문에서 잘 연결이 안 돼서 이해하기가 살짝 어려우려고 하던 찰나에 제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물론 긴장된 상태에서 문제를 풀어보지 않지만 우리 가영조교가 보내줘가지고 이제 커피 마시면서 이렇게 쭉 보면서 이렇게 해서 풀어봤지만 여기서 딱 걸리는 거예요. 이 갑자기 내용이 너무 급하게 지나가니까. 그런데 답이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구나라고 했을 때 여기에 보시면은 from the passage에서 단어를 찾아라 그랬으니까 핵심되는 단어는 implicature, maxim 이런 거밖에 없어요. 여기서 당연히 implicature가 들어가요. 대화 함축이 일어나지 않는다. 대화 맥심이 일어나지 않는다. 이거는 책을 조금만 읽어보면 이게 너무 안 어울리는 용어라는 걸 알 수 있을 거예요. 대화 함축이 일어나냐, 일어나지 않느냐 그렇게 이제 들어가야 됩니다. 한 문제 가지고 너무 오래 썼다. 빨리 가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여기는 자, 좀 전에 우리가 얘기했지만은 ER 접사, 이런 문제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죠. 접사가 붙는 것과 관련해서 의문현상이에요. 예, 베이스에 어떤 의문현상 조건이 어떤 의문적인 조건이 필요하냐라고 했을 때 너무나 간단하죠.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문제 내기가 사실은 쉽지 않았을 것 같은데 왜냐하면 너무 단순하니까. 근데 이걸 가지고 이제 문제화 시켰어요. 예, 그래서 이 출제하시는 선생님들도 고민이 많았겠다 이렇게 싶은데 일단 한번 볼게요. A번에는 음절이 지금 여기 보시면은 no longer than two syllable 두 개의 실라블까지만 ER이 붙고 3음절부터는 ER이 붙지 않는 거예요. 요거는 우리가 이제 중고등학교 때 배우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이해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지금 smart, pretty 같은 거 1음절, 2음절까지는 ER이 붙고 그 이상 되는 것들, 그 초과하는 것들 그런 건 이제 ER이 붙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러면은 2음절까지 ER이 붙는 거나 라고 했는데 2번과 3번에 전부 다 2음절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2번은 ER이 붙고 3번은 ER이 붙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러면 여기서 디렉션으로 바로 볼게요. 디렉션으로 바로 보면은 두 개의 adjective를 찾아라. ER이 comparative affix ER이 붙는 두 개를 찾아라 하면은 일단은 여기에 조건이 phonological 조건이 뭔지를 일단 찾아야 되겠죠. 그러니까 전형적인 우리가 의문문 문제예요. 그럼 여기서 먼저 찾아야 돼요. 얘는 되고 얘는 안 되는 이유가 뭔지를 찾아야 됩니다. 그러면 당연히 눈에 보이는 게 이거죠. 베이스의 모음으로 끝나고 베이스의 자음으로 끝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자음과 모음이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는 찰나에 제가 문제를 풀 때 생각이에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찰나에 얘는 모음 다음에 ER 붙고 얘는 자음 다음에 ER 붙네? 이렇게 생각했는데 갑자기 얘가 생각이 나는 거야. 갑자기 얘는 ER이 붙었는데 지금 자음이네? 이게 갑자기 생각이 나는 거야. 그러면 자음 모음 이렇게 쉽겠어? 이게 내 생각입니다. 이렇게 쉽겠어? 뭔가가 있을 거야. 하고 다시 뭔가 강세 이런 거를 이제 살펴봤어요. 강세를 살펴보니까 강세는 동일해. 다 첫 음절이야.
예, 요거는 뭐 요거 첫음절도 있고 여기서 naked 다 첫음절이잖아요. 얘는 afraid 이음절이지만 active, verdant 다 이 naked, active는 다 첫음절이에요. 얘는 다 첫음절이고. 그러니까 음절이 문제가 아니구나라는 걸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러면 뭐지라고 고민을 하다가 그렇죠. 여기에서 지금 보니까 이게 포인트가 되는 거야. 포놀로지컬 조건을 찾는데 다이슬라빅 애직티브에 대한 포놀로지컬 조건이니까 아까 이음절로 된 것은 생각하지 말라는 얘기죠. 이음절만 고민해. 그럼 이음절 고민은 뭐가 됐어요? 자음과 모음이죠. 네, 자음과 모음이고 그리고 여기서 중요하게 놓치면 안 될 것이 이 부분 중요하죠. 지금 여기 디렉션 가지고 지금 장난치는 겁니다. 요 디렉션 다이슬라빅만 조건, 그러니까 2번과 3번에 대한 조건으로 답을 적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attested and unattested 이렇게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되는 것과 안 되는 걸 둘 다 적어야 되는 거예요. 그죠? 보통 우리가 되는 것만 적고 안 되는 것은 안 적고 이렇게 경우가 많았었는데 이런 부분도 하나의 체크 포인트가 되는데 이런 부분으로는 많이 훈련이 돼서 놓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그러면 모음과 자음 들어가야 되는데 우리가 질문 받았죠. 여기 2번은 모음인데 3번은 다 보니까 앞에 전부 다 이 자음이 왔는데 업스트런트 자음이 온 거예요. 그래서 업스트런트 자음이라고 쓰면 안 되냐? 요거는 요거는 틀린 건 아니잖아요. 업스트런트 실제로 데이터에 업스트런트 자음만 왔잖아요. 업스트런트 컨소넌트만 왔기 때문에 그거는 어느 정도 인정을 해주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해요. 그거를 인정해 틀리다고 하면은 인정해 줄지 안 해줄지 모르지만 틀리다 이렇게 거버리기에는 너무 가혹해요. 업스트런트가. 그러니까 인정해 줄지 안 해줄지 모르겠어요. 틀리다라고 할 때는 그게 문제가 좀 될 수 있는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인정할 가능성이 좀 크다라고 생각이 들고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이게 자음이면은 이건 모음으로 가야지. 왜 여기는 이번에는 큰 카테고리로 모음이다라고 해놓고 대비가 되는 3번에 작은 업스트런트, 소너런트 이런 개념으로 가냐 이 말이죠. 안 되니까 그 대비되는 개념을 항상 잘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음, 모음 그리고 업스트런트 요거 한 거 조금이 아니라 많이 가능성 있다 이렇게 지금 판단을 합니다. 자, 그래서 자음, 모음으로 하면은 뭐가 들어가요? 얘는 안 되고 그죠? ER 붙일 수 있죠. 얘는 붙일 수 있고 얘 붙일 수 있고 이렇게 해서 쉽게 찾을 수 있죠. 알고 보면은 쉬운 문제인데 너무 쉬워서 우리가 공부가 많이 된 우리가 오히려 너무 쉬워가지고 혼란이 됐었다. 이런 문제인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요건 제 답안이고 attest, disyllabic, 블라블라는 모음, 그 다음에 unattested one은 consonant 이렇게 잡으시면 되고요. 역시 4점짜리 점수 채점하기 좋게 fancy, narrow, attested, unattested 이렇게 1점, 1점, 1점 이렇게 하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채점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7번 볼게. 7번은 통사론 문제인데 이 통사론 문제도 우리가 평소에 공부를 하던 것들입니다. 물론 용어가 좀 크게 해볼까요? 용어가 조금 익숙치가 않은 게 나온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지만 그거는 충분히 우리가 공부한 것들 중에서 시험 볼 때 살짝 삐져나가는 거 있을 수 있어요. 예. 우리가 공부한 그 범위 안에서 온전히 문제가 출제되는 게 아니라 살짝 출제 교수들마다 살짝 용어로 삐져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거는 우리가 커버를 다 쳐야 되겠죠. 그 정도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주어를 ordinary subject, 그 다음에 raised subject 이렇게 구분했는데 이게 ordinary subject, 이게 raised subject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럼 결국은 이 문제는 뭐예요? 컨트롤 구문과 레이징 구문을 구분하는 거잖아요. 그쵸? 여기서 크리스는 여기서 올라왔으니까 심의 원래 주어가 아니라는 거지. 그러니까 raised subject이라는 표현을 쓰고
원투는 이양수러니까 여기다가 원투가 크리스한테 의미역을 할당해주는 관계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ordinary subject 이렇게 해서 ordinary raised 이렇게 말하지만 그냥 control과 우리가 raising 구분하는 그거죠. 자, 그래서 그 다음 달러로 가면은 이 두 개를 어떻게 구분하냐라고 했을 때 이것도 너무 익숙하죠. 여기다 허사를 넣어보면 판단할 수 있다. 허사가 가능한 것은 sim만 가능하죠. 여기에 sim이 의미역을 할당해 주는 게 아니니까. 그러나 원투는 여기에다가 의미역을 할당이 되기 때문에 의미가 있는 주어가 와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의미역을 할당하니까. 그래서 이번에 A는 즉 여기에 ordinary subject 자리에는 대어가 들어갈 수가 없죠. 즉 컨트롤 구문에 대어가 들어갈 수 없고 그 다음에 raising 구문의 주어 자리에는 대어가 들어갈 수 있죠. 허사가 들어갈 수 있죠. 의미역을 할당하지 않으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 테스트 요것도 투포에 나온 거죠. 얘도 투포에 나온 거고 얘도 투포에 나오는 거예요. 투포에 나오는 거 어떤 거예요? 지금 얘를 내포절에 있는 것을 패스바이즈드 해보면 의미가 달라지는 거죠. 예. 얘는 원래 이 안에 있었기 때문에 요걸 능동으로 만드나 수동으로 만드나 명제는 동일해요. 그러니까 의미가 같아지는 건데 얘는 원래 여기 이 크리스가 이 자리에 있거나 맥스가 이 자리로 가면 원투하고의 관계가 달라지는 거죠. 예, 맥스가 원했냐 크리스가 원했냐 이게 달라지는 거기 때문에 의미가 달라져요. 얘는 의미가 동일하고 그래서 패시브 카운터파트로 했을 때 이것이 의미가 동일하냐 아니냐 요걸 테스트 두 번째 테스트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문은 끝났어요. 여기까지 지문의 내용은 끝나고 여기가 지금 문제화된 거죠. 문제화된 거 보니까 이것도 어렵지가 않아요. 요것만 보면은 요건 컨트롤이에요. 그쵸? 컨트롤은 뭐예요? 얘가 얘한테 직접적으로 의미역을 주는 거예요. 얘는 happen to는 너무나 유명하잖아. 그죠? raising 구문으로 너무나 유명하잖아. 그러니까 얘는 여기서 올라온 거예요. 이게 딱 봐도 여기에 4번의 A의 the firefighter는 ordinary subject고 B번의 the firefighter는 내포절의 주어 자리에서 raising 한 것 때문에 raised subject라고 이렇게 들어가면 되죠. 그래서 빈칸에 넣어주면 되겠죠. 예. 빈칸에 A번은 뭐예요? 4번의 A니까 여기는 ordinary. 그 다음에 4번의 B니까 raised subject. 이렇게 해서 순서대로 넣어주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요 문제를 가만히 보아하니까 이 박스는 없는데 이 디렉션이 너무 길어. 디렉션이 너무 길어. 지금까지 영어학에서의 디렉션 중 가장 긴 디렉션이에요. 그래서 지금 디렉션을 그러면 이 문제는 앞으로도 이제 그럴 가능성이 커져. 아까 문제도 그렇고요. 디렉션을 가지고 굉장히 복잡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거를 아무 생각 없이 다 줄줄이 쓰다가는 네 칸에 다 답안을 집어넣지 못해요. 그러니까 머릿속에서 굉장히 아주 간략하게 단순화시켜야 돼요. 그러면은 일단은 답안에 뭐 쓰냐면 1번과 이거 빈칸에 쓰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first죠. raised 4번에 raised subject 얘죠. raised subject에 대해서 설명하는데 어떻게 설명해요? 더미를 집어넣어서 설명해요. 허사를 집어넣어서 설명하는데 구조까지 제시해주고 있죠. to rain이니까. 그러면은 요거를 설명할 때 어떻게 설명하면 돼? 더미까지 집어넣어가지고 요렇게 이거 가지고 설명해서 어떻게 설명하라는 거예요? to rain 이렇게 설명해서 이 구조가 가능하니까 B번에는 이 구조라는 것은 여기 허사를 두는 더미 주어를 두는 구조가 가능하니까 happen 앞에 있는 주어는 raised subject야 이렇게 설명하면 되는 거예요. 그냥 간단하게 이걸로만 이거는 써도 돼요? 안 써? 이건 쓸 필요 없지. 이것만 하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ordinary subject에 대해서 설명하는 거예요. 설명을 뭐 하는 거예요? 이게 raised subject냐 ordinary subject냐 그걸 설명하는 거예요. 다른 걸 설명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게 가능하고 허사가 이 자리에 위치하니까 얘는 raised subject이다.
얘가 raised subject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ordinary subject은 어떻게 돼요? passivization 하면 되죠. 그러면 여기를 패시브로 바꾸면 되는 거죠. 그죠? 어떻게 해요? max를 앞에다 두고 그 다음에 to be saved by the fire 이렇게 들어가면 되죠. 그렇게 해놓고 이것이 서로 다른 의미다. 예, 다른 의미다. 그래서 얘가 ordinary subject이다. 이렇게 설명하면 아주 심플하게 네 칸에 다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첫 번째 설명할 때 이것도 설명하고 이것도 들어갔다가 두 번째 설명할 때 또 이것도 들어갔다 이것도 들어갔다가 무엇을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그 머릿속에 정리가 안 되면 이거 답안을 지웠다 썼다 그러지 않겠어요? 예. 그 답안이 어떻게 써야 되는지 이 네 칸 안에 집어넣지를 못하니까 머릿속에서 한참 또 고민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입니다. 이 문제의 포인트는 이 디렉션이었어요. 여기는 너무 익숙한 내용이었고요. 자, 그래서 답안은 이렇게 들어가면 되겠죠. 예, ordinary raised 들어가고 지금 얘기한 더미 프로나운이 어디에 나타난다? 여기 이 구조에서 나타난다. 이 구조를 쓰라고 그랬으니까 이 구조에서 나타난다. 사실 이건 안 써도 되죠. 예, 이 구조에서 나타난다. 그래서 서브젝의 have의 서브젝이 raised 서브젝이다. 이렇게 쓰면 되는 거야. 그냥 이거 끝. 예. 그 다음에 4번의 A는 same true condition을 보여주고 있다. 패시브에서도. 그래서 이 패시브 구문 이렇게 적어주고 그러니까 이 attempt의 주어가 ordinary subject이야. 이게 raised subject인지 ordinary subject인지 passive와 그 다음에 it happened to rain만 적고 나서 그걸로 설명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길게 쓸 이유가 없습니다. 답안을 길게 썼다라는 것은 뭔가 내가 포인트를 못 잡고 덕지덕지 붙였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 채점 기준 정확하게 맞게 1점 1점 그 다음에 각각 1점으로 하면 4점이 정확하게 떨어지죠.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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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그렇지. 그거 괜찮죠. 그래서 이렇다라는 말은 꼭 굳이 안 적어도 되죠. 네, 설명만 하면 되니까. 자, 그 다음에 자, 요거는 지금 의미론이죠. 예, 의미론에서도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이거 지금 이제 인텔먼트하고 그 프리스포지션 함의와 전제 내용 요것이 이제 가장 포인트가 되는 건데 역시 함의가 나왔는데 함의 내용만 알면은 이것이 원웨이 함이냐 그다음 뮤추얼 함이냐 나왔는데 함의의 내용만 알면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 정도는 응용이 가능해야 되겠죠. 나는 내가 공부한 데서만 나와야 돼. 여기 조금이라도 밖에 벗어나면 안 돼. 그러면 임용시험하고 안 맞는 거예요. 그런 공부 태도라면 임용시험하고 절대 안 맞습니다. 예. 조금이라도 벗어나면 난 불안해가지고 막 심장이 터질 것 같아. 안 되는 거예요. 네. 자, 여기 보시면은 A가 근데 함의 문제를 풀 때, 인텔먼트 문제를 풀 때 중요한 것은 A가 B를 인텔합니다. 이렇게 할때 이 문장은 A가 B를 인텔한다는 거지 B가 A를 인텔한다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순서와 관계를 정확하게 잡으셔야 돼요. A가 B를 전제합니다 했을 때 A가 B를 전제한다는 거지 B 문장이 A를 전제한다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문장이 어떤 문장을 전제한다라는 거 그 순서를 잘 예, 잡고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지금 A가 B를 전제하는 거예요. A가 B를 함의하는 거예요. 살펴보면은 mother하고 someone이 좀 더 작은 개념이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A가 B를 전제한다라고 볼 수 있는데 얘가 그 관계를 지금 어떻게 설명하고 있냐면은 이렇게 볼게요. A 문장하고 B 문장하고 이렇게 있을 때 요게 T면은 B도 T여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예. 그 다음에 두 번째 설명으로 가가지고 얘가 false면 얘도 false가 돼야 된다. 이걸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예. 이게 지금 함의 관계로 지금 진리값으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부분이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이 관계가 떨어지면 A가 B를 함의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A가 B를 함의해. 그런데 요 A와 B를 거꾸로 두면은요. 거꾸로 둔다고 생각해 봐요. 그럼 A가 T면은 B가 T면은 A가 T 관계가 성립이 돼요? 이게 사실이면 내가 오늘 누군가를 봤어. 이게 사실이야. 그럼 내가 엄마를 봤다라는 것도 항상 사실이어야 돼요? 추려야 돼요? 안 볼 수도 있잖아. 다른 사람 보고 엄마는 안 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일 수도 있지만은 false도 가능하단 말이야. 이 관계가 성립이 안 돼요. 요걸 바꿔두면. 이것도 마찬가지고. 이게 F면 이것이 무조건 F여야 된다? 성립이 안 돼요. 사실일 가능성도 있으니까. 그래서 이걸 뒤바꿔 놓으면은 정상적으로 두면은 이 진리값에 진리 테이블에 적용이 되고 거꾸로 되면은 적용이 안 되는 것을 우리는 원웨이 티켓 아니고 원웨이 인텔먼트라고 이렇게 부르는 거죠. 근데 B번 같은 경우는 능동이고 수동이에요. 능동이고 수동은 그냥 명제가 같은 거예요. 같은 말이에요. 같은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게 참이고 이게 false다. 이게 참이면 얘는 항상 참이고요. 얘도 참이면 얘가 항상 참이에요. 그냥 같은 문장이기 때문에 명제가 같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은 서로 함의하기 때문에 뮤추얼이다. 이 정도 잡으면 아주 잘한 거죠. 이렇게 잡으면 예. 중간에 이제 뭐가 A가 true면 B가 뭐 false다 막 이런 내용이 복잡할 수 있는데 이것을 문장을 가지고 머릿속에 정리를 하면은 딱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데이터 가지고 나오는 거죠. 요거 한번 볼게요. 요게 이제 여기서부터 두 개 문장으로 나눠지죠. 그러면 요것을 A라고 두고 요거 B라고 두고 한번 해볼게요. 여기가 참이면 얘도 참이어야 돼. 한번 성립이 되나 보세요. 제인이 프리젠트를 마쳤어요. 프리젠테이션을 마쳤어. 그 말은 그게 사실이라면 제인이 프리젠테이션을 멈춘 거, 프리젠테이션을 멈춘 거, 그 말 맞아요? 네, 끝났으면 멈춘 거죠. 그러니까 얘는 성립이 돼요. 그럼 거꾸로 한번 해볼게요. 얘가 false면, 예, 얘가 false면 얘도 이렇게 요거는 하지 말고 얘만 가볼게. 얘만 B, A 이렇게 놓고 얘가 true면 얘가 true가 되는지 그게 보면 되죠. 요거만 하나만 보면 그러면 제인이 프리젠테이션을 멈췄어. 요게 사실이야. 그러면 제인이 프리젠테이션을 마쳤다라는 것도 사실입니까? 그건 아니잖아. 예, 멈출 수도 있고 아니 끝냈을 수도 있고 안 끝날 수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안 되기 때문에 얘는 one way가 돼야 되겠죠. 그 다음에 얘가 복잡하면 얘를 가지고 바로 이것이 뮤추얼이라는 것을 금방 알 수 있겠죠. 왜냐하면은 not connected나 disconnected나 같은 말 아니야. 예, 그러니까 얘는 언제든지 앞뒤로 두 문장이 같이 그냥 같은 문장이에요. 같은 문장이기 때문에 이것을 뒤로 바꿔놓는다고 그래가지고 진리값이 바꿔지거나 그렇지 않기 때문에 뮤추얼 집어넣으면 됩니다. 나름 문제도 괜찮았고요. 그 다음에 문제의 함정도 사실은 그렇게 없었어요. 아주 깔끔한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2점짜리였고요. 그 다음에 이름 문제인데 월드게임인데 요게 이제 우리가 이야기가 많이 됐던 문제죠. 한번 빠르게 볼게요. 자, 월드게임이 나오는데 사실 월드게임이 뭔지 알았어? 단어 게임, 여기서 네임 게임이라고 나오죠. 이게 뭔지 알아? 모른단 말, 나도 몰랐어요. 근데 어쨌거나 한번 볼게요. 이 단어 게임이 있는데 이 단어 게임이 뭐에 의존하냐면 rely on dominant stress pattern이에요. 이게 힌트죠. 강세 패턴에 의존한다. 즉 단어 게임이 어떻게 게임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강세 가지고 논다 이 말 아니에요? 강세 가지고 노는 거. 그래서 블라블라블라 해가지고 스트레스 언 스트레스 이렇게 나오는 건데
이 강세 패턴을 가지고 노는 게임이 또 하나 있는데 이게 네임 게임이라는 거죠. 그래서 블라블라블라 이렇게 들어가고 그래서 이 이름이 이런 거 가지고 논다 이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이걸 가지고 어떻게 노는지를 요거 지문을 조금 작게 해볼게요. 자, 이 문제가 저는 왜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냐면 이 지문 여기에 이 지문 박스에 이 게임을 지금 반을 하라 했죠. 이 게임 이름 게임을 네임 게임을 어떻게 하는지 톤이라고 부르면서 이렇게 이제 이름을 토니 보버니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하는 거예요. 버네너 페너 포포니 뭐 이렇게 해서 이름을 해가지고 이름으로 이렇게 해서 이제 리듬을 맞춰서 가는 거예요. 레나도 마찬가지고 킷도 마찬가지. 이렇게 해서 갖고 노는 거죠. 이름을 가지고. 문제는 뭐냐면은요. 요건 문제는 좀 이따 얘기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부터 헷갈리죠. 도대체 이게 뭔가 제가 봤을 때 풀어봤을 때 도대체 뭔가 도대체 뭘 하라는 건지 이게 감이 안 오고요. 그냥 살짝 감이 오는 정도는 뭐냐면 이게 리듬을 가지고 노는 거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쵸? 그냥 리듬이구나. 그냥 여기서부터 킥킥보 뭐 킥킥보 보빗잇 뭐 이렇게 해서 뭔가 리듬을 레너 보베너 이게 뭔가 리듬을 가지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뭐 리듬을 가지고 노는 거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어요. 여기 아까 운율이라는 얘기도 나오니까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읽다가 여기는 이제 뭘 주냐면은 이 이름은 여기서 놀 수 있는 이름은 세그먼트가 달라도 괜찮고요. 길이가 달라도 괜찮아. 그러니까 철자 달라도 괜찮고 철자 문제 없어. 철자가 달라서 이 리듬이 이름 게임을 하지 못하는 거 아니야. 이 말이 지금 들어있고요. 길이 상관없어. 길이라는 것은 음절 길이를 얘기하는 거죠. 이때 길이는 이름의 길이를 얘기하는 거니까. 이름이 짧다고, 길다고 여기에 레나, 킷 이거는 하나죠. 한 음절이고 두 음절이에요. 이름이 짧고 길고도 문제가 안 돼. 이게 문제가 안 돼. 그러니까 그거는 생각하지 마. 이 말이죠. 철자나 앞에 T로 시작하는지 킷으로 시작하는지 뭐 자음이 업스트런지 뭐 이런 거 생각하지 말란 얘기예요. 그 다음에 음절이 무슨 뭐 3음절, 2음절 이거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길이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니까 뭔가 이렇게 그러면 리듬과 관련이 있겠구나 싶었는데 얘네들은 이 이름 게임에 해당이 안 된다는 거죠. 이름 게임에 해당이 안 된다는 거예요. 제일 먼저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제일 먼저 머릿속에 생각나는 게 이 리듬이에요. 리듬이라는 것은 뭘 얘기하는 거예요? 풋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강세가 들어왔을 거예요. 강세. 그러면 이 두 개 가지고 어떤 것을 할 것인가 라고 했을 때 당연히 강세로 좁혀져야 돼요. 왜냐하면 여기에 처음에 맨 위에 뭐라고 그랬어요? rely on the stress pattern이라고 그랬잖아요. 이 강세 패턴을 가지고 노는 게 월드 게임이었고 그 다음에 그 중에 대표적인 예가 이름 게임이다 라고 했단 말이에요. 스트레스 패턴 가지고 노는 게임이 이름 게임이다. 그래서 스트레스 패턴이 주요한 요소다 라고 이미 언급을 해놨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여기에 이제 강세를 위에서 표시하지 않은 게 강세를 생략했다고 그랬죠. 강세가 중요한 포인트구나 라는 것을 여기에서도 이제 감을 잡아야 되겠죠. 근데 여기에서는 가능한 레나나 톤이나 킷은 전부 다 우리가 음보로 따지면은 이 트루 케이크예요. 트루 케이크 풋이에요. 그쵸? 강약격이란 말이에요. 근데 얘를 음보로 생각하고 보면은 얘는 약강격으로 보인단 말이죠. 예. 그러면 그렇게만 눈에 꽂힌 사람들은 그런 풋인가? 라고 이제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그럼 그게 여기에다가 적용이 돼야 되잖아요. 그죠? 적용이 돼야 되잖아요. 지금 얘는 강세가 어디가? Nat, 그 다음에 Miranda 이렇게 들어가요. 여기는 Nelson 그리고 Pat 이렇게 들어가요. 얘네들이 전부 다 어떤 풋을 가지고 있습니까? 전부 다 트로케의 강약격 풋을 가지고 있어요.
이건 약강 아니에요, 약강? 얘는 음보로 치는 게 아니죠. 근데 미란다도 얘도 음보로 치는 게 아니죠. 예. 앞에 있는 거 내가 왜 음보로 치면 안 돼요? 내가 머렌다를 봤다 할 때 I saw 머렌다 할 때 어떻게 리듬을 가져요? I saw Miranda 이렇게 발음할 거 아니에요? 예? I saw 머렌다 이렇게 리듬을 갖고 가지 않죠. I saw Miranda 이렇게 가지고 갈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가 강약격의 음보의 트로케이의 음보란 말이에요. 얘도 마찬가지고 이 앞에는 앞에 음절에 붙어가지고 또 다른 풋을 형성한단 말이에요. 얘네들을 풋 구조를 봤을 때 여기에서 A 지문에서의 풋 구조는 트로이케익, 아이엠빅 이 구조가 명확하게 구분되지만 여기에서 구분이 안 된단 말이죠. 그러면 여기에서 얘를 제거해야 돼요. 풋이 아니구나. 그럼 얘로 가지고 가야 되죠. 강세로. 그래서 강세가 첫 번째 음절에 있는 이름이 지금 네임 게임에서 활용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가지고 가는 게 맞죠. 자, 그래서 답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렇게 우리가 배웠던 것만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요. 이 문제를 가지고요. 갖고 놀 수가 있어야 돼. 이 문제를 가지고. 문제 출제자가 어디다가 어떻게 우리한테 함정을 파놨는지 이렇게 좀 여기도 보고 저기도 보고 이렇게 볼 수가 있어야 돼요. 근데 그게 사실 쉽지 않지만 자 그래서 A, B가 네임 게임에 적합하지 않다라고 해서 각각 1점씩 들어가고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플러스리 컨디션을 말하라고 그랬으니까 플러스리 컨디션은 강세하고 음보 외에는 없어요. 길이는 아까 문제되지 않는다고 그랬으니까 그러면 그 중에서 플러스리 컨디션 중에서 우리는 강세를 선택해야 됐다. 그럼 강세를 왜 선택해야 되냐? 풋 구조가 동일했다라는 것을 잡아내야 돼요. 풋 구조가. 그럼 만약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어넷하고 머렌다가 그 IM빅 풋 구조로 그렇게 분석할 수 있지 않아요? 만약에 어넷과 머렌다가 트로이 IM빅 풋 약강격으로 구분을 되려면은 그거는 풋 구조에 대한 설명이 지시문에 들어가 있어야 돼요. 네. 나는 이런 것을 약강격으로 보겠다. 나는 이런 것을 강약격으로 정의한다. 이게 들어가 있어야 돼. 그렇지 않고는 우리가 일반적인 상황에서 훅 구조를 생각해야 되겠죠. 그러면 Nat, Miranda 이거는 다 트로이케익 훅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채점할 때 여기 나머지 1.1점은 지금 명확한데 이 부분이 지금 딱 떨어지지 않죠. 프라이머리 스트레스가 첫 번째 실러블에 들어갔을 때 그것이 가능하다 했을 때 요거는 이제 어느 정도 2점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주겠죠. 좀 명확하지가 않아요. 이거 채점 기준이 떨어지지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세타 크라이테리아 문제죠. 빠르게 볼게요. 첫 번째 단락은 세타 크라이테리아에 대해서 세타 크라이테리아 음역 할당과 관련해서 논한 구조와 관련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기 이제 이항수로 삼항수로 했을 때 그 항에다가 음역을 부여한다. 이렇게 이제 봐야 되죠. 시험 볼 때요. 이 단락별로 머릿속에 정리를 해서 들어가야 됩니다. 단락 안에서 막 거기서 헤매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단락은 이것을 어떻게 부호화하냐 이러한 의미역과 관련된 것을 어떻게 부호화하냐 이렇게 이 이야기를 이렇게 부호화한다 라서 세타 그리드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세타 그리드는 사실은 이것은 불필요한 내용이죠. 사실 불필요한 내용인데 그냥 집어넣었어요. 그 다음에 이 의미역 할당과 관련된 것을 어떻게 조건화시키냐 즉 어떻게 문법 규칙으로 만드느냐 그 말이에요. 그 문법 규칙이 바로 세타 크라이테리안 의미역 기준이고요. 수업 시간에 얘기했지만 이 의미역 기준이 이 두 가지로 구분된다는 게 이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그래서 저도 수업 들어오기 전에는 항상 얘네가 헷갈려요. 이게 뭔 말이 다시 한번 머릿속에서 리프레시 하지 않으면 수업 시간에 항상 얘가 뭔 말인지 헷갈려요. 저도 헷갈릴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 1번 조건이 무엇을 이야기하는지 그 다음에 2번 조건이 무엇을 이야기하는지를
정확하게 잡아야 되는데 요것만 볼게요. 주어가 다르잖아요. 예. 주어하고 목적어가 서로 바뀌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같은 말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각각의 논항은 receive only one theta로니까 각각의 논항은 하나의 의미역을 받아야 돼. 그 말이잖아요. 그럼 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의미역을 받지 못하는 논항이 있으면 안 돼. 존재하면 안 돼. 이 말이에요. 의미역을 받지 못하는 논항이 존재하면 안 돼. 그 말을 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각각의 의미역이 주어져. 각각의 의미역은 오직 하나의 논항에만 할당돼야 돼. 이 말은 의미역이 두 개의 의미역이 하나의 논항으로만 할당된다든가 이런 식으로 들어가면 안 된다는 거지. 즉 무슨 말이냐? 수러가 할당할 의미역을 모두 할당해야지 그거 갖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모두 할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갖고 있으면 안 돼. 그 의미로 이 의미를 풀어서 생각해야지 데이터가 보이죠. 이것을 머릿속에 집어넣지 않고 이 문장만 들여다보면은 이게 같은 말 같아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구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여기까지 의미역 기준이 끝나고 갑자기 관계대명사가 나오는데 이것도 우리가 지금 투포나 카니에서 다 설명되고 있는 거죠. 여기서 설명 포인트는 뭐예요? 관계대명사가 여기서 이렇게 올라오는 거잖아요. WH 무브먼트를 겪어서 올라오게 되는 거죠. 근데 관계대명사가 생략되는 경우에도 관계대명사가 없는 게 아니라 널 관계대명사가 똑같이 올라온다 이 말이죠. 그럼 여기서 말하려고 하는 게 뭐예요? 이 관계대명사가 수로로부터 보이던 보이지 않던 의미역을 받는다. 그거를 말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예, 그거를 이제 읽었을 때 아, 그 말이구나 라는 것을 캐치를 해야 되겠죠. 자, 이 trace라는 개념이 여기 슬쩍 한번 지나갑니다. 네, trace라는 말은 지금까지 기출에 한 번도 등장한 적이 없는데 이 흔적이란 말이 슬쩍 이제 나와요. 그럼 흔적과 관련해서 아마 또 문제화 될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디렉션 굉장히 짧죠. 네, 우리가 한 10년 전에 봤던 이 디렉션의 길이에요. 그래서 요거는 아까 통사로 낸 사람하고 다른 분이 낸 것 같거든요. 이게 똑같은 출제자가 됐는지 안 됐는지는 디렉션만 보면 알거든요. 이게 사람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너무 달라서 다른 분이 낸 것 같아요. 자, 그럼 여기서 A, B가 지금 비문이라고 일단 표시가 다 돼 있고 그 다음에 비문법적인 것을 세타 크라이테리언으로 설명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는 왜 비문이에요? 빨리 말해요. 왜 비문이에요, 여기는? 노나 하나가 없지. 이걸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노나 하나가 없다라는 것은 논항 구조를 가지고 설명하는 거지 세타 크라이테리언으로 설명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논항이 하나가 없어. 무슨 논항? 얘가 할당해야 될 논항이 없는 거지. 예. 그게 맞는 말이에요. 논항이 없어. 이 말은 조금 달라. 논항 구조로 설명하는 거예요. 물론 이것을 여러 가지 측면으로 설명할 수 있어요. 또 뭐도 설명할 수 있어요. 서브 캐테고라이제이션으로도 설명할 수 있어요. 이것도 이 비문을 다양하게 설명할 수 있는데 여기서 뭘로 설명하라는 거예요? 세타 크라이테리언으로 설명하라는 거예요. 논항 구조도 아니고 세타 크라이테리언, 서브 캐테고라이제이션도 아니고요. 그럼 어떻게 설명해야 돼? 논항이 없어. 뭐가? 푸시 할당해야 될 논항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하나 할당하고 얘도 할당했는데 논항을 하나 가지고 있는 거죠. 논항을 하나 가지고 있는 거야. 얘는 무조건 할당이 돼야 되는데 할당할 논항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뭘 위반했어요? 2번을 위반한 거예요. 모든 의미역은 논항하게 할당이 되어져야 된다라는 것을 위반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를 보세요. 왜 그 두 번째를 지금 위반하고 있는 거고 여기를 보시면은 얘는 어떻게 지금 관계대명사가
관계대명사가 여기 들어가 있죠. 여기 지금 관계대명사가 생략돼 있죠. 그럼 관계대명사가 원래 어디 있었겠어요? 요 자리에 있어야 되겠죠. 이게 요 자리에 있어서 이렇게 올라갔단 말이에요. hit 다음에. 예. 그러면 hit은 몇 항수로예요? 2항수로니까 좌넥의 의미역을 먼저 할당했겠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관계대명사에게 의미역을 할당했을 거예요. 다 할당했죠. 두 개 가지고 있던 거. 근데 얘가 못 받았지. 그러면 무슨 말이에요? 첫 번째 얘기했던 모든 논항은 의미역을 가져야 돼 라는 걸 위반하고 있잖아요. 의미역을 갖지 않으니까. 그래서 얘는 첫 번째의 조건을 위반하는 거예요. 두 번째 조건, 첫 번째 조건을 명시하지 않아도 된다고 제가 해설서에 썼습니다. 그러나 설명할 때 첫 번째 조건, 두 번째 조건 각각의 조건으로 설명을 해줘야 돼요. 이 문제 취지가 그러잖아. 문제 취지가 그렇잖아요. 둘 다 세타 크라이테리언 위반인데 A하고 B의 설명 방식이 조금 달라야 된다라는 걸 말하고 있잖아요. 이 두 개를. 그러면 달리 해줘야지. 그죠? 예, 그렇게 해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세타 크라이테리언 이렇게 해서 자, 여기 볼게요. 예, 풋동사가 세 개, 핵심은 이거예요. 세 개의 논항을 필요로 한다. 그런데 오직 두 개만 지금 제공이 돼 있어서 요게 키워드죠. There is no argument available to receive a theta roll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지금 두 번째 조건을 위반했다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거고, 이게 두 번째 조건 위반인지 아닌지는 요거는 설명하지 않아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 설명만 제대로 짚어주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hit은 뭡니까? 어디에다가 좌과 silent relative의 의미역을 할당해요. 그래서 it이 의미역을 받을 수가 없으니까 세타 크라이테리언 첫 번째 조건을 위반했다라고 그렇게 해서 각각의 조건별로 설명하는 게 문제 취지에 맞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각각 지금 2점으로 해서 이제 채점을 하시면 됩니다. 이제 끝이죠. 예, 이렇게 해서 조금 지났는데, 이렇게 해서 우리가 영어학 문제 최종적으로 제가 거기서 써놨지만 오늘 요번 영어학은 그나마 좀 쉽게 느껴져요. 그래서 우리가 전체 문제 컷이 있잖아요. 전체 뭐 80점 컷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컷 점수가. 영어학 컷 점수는 어떻게 잡을까 이렇게 고민을 했는데, 영어학 이번 시험의 컷 점수는 16에서 17점 정도가 컷이다. 예, 그러니까 그 밑으로 들어간 사람은 약간 못 뽑다고 생각하고 그 위로 올라간 사람은 영화 잘 봤다. 이렇게 예, 평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 네. 자, 여기까지 우리가 해설 강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